남편과 그의 교활한 내연녀는 내 모든 재산을 빼앗기 위해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배신했습니다. 내가 청송교도소의 독방으로 끌려갈 때 그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함께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감옥에서 썩어라. 이제 모든 건 우리 차지야. 하지만 그 순간 교도관 중 한 명의 시선이 내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멈칫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겁니다. 곧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자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이 성장하고 여러분께 새롭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날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서아진에게 그것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폭풍전의 고요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쓰는 침실의 커다란 거울 앞에서 방금 머리 손질을 마치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회사의 본사로 출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느티나무 고목 등 최고급 목재를 활용한 프리미엄 가구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아지는 수년간 이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남편 태준의 얼굴에는 억지 웃음 뒤로 숨기려는 긴장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태준은 아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녀가 나중에야 깨닫게 되겠지만 그것은 배신을 앞둔 유다의 입맞춤이었습니다. 태준은 시외에서 중요한 고객과의 미팅이 있어 일찍 나가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진은 남편을 전적으로 믿었기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준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층 현관문에서 크고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류 가방에 문서를 챙기던 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자 가사도우미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진이 문을 열었을 때 제복을 입은 경찰관 무리와 사복 차림의 수사관들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형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당황한 아진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설명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와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중품들이 무자비하게 뒤집혔고 책상 서랍은 강제로 열려 그 내용물이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했던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한 것은 또 다른 경찰 무리와 함께 나타난 그녀의 절친한 친구이자 개인 비서인 유라를 현관에서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유라는 겁에 질린 척 눈물을 흘리며 아진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아진은 지지와 위로를 구하며 그녀의 품에 안기려 달려갔지만 유라의 몸은 뻣뻣하고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아진의 서재에서 한 경찰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는 아진이 사무실에 갈 때 항상 들고 다니던 가죽 서류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거실 테이블 위에 가방의 내용물을 쏟아냈습니다. 립스틱, 지갑, 회사 서류들 사이로 하얀 가루가 담긴 3개의 작은 비닐 지퍼백과 아진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십 알의 정체불명 알약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량의 신종 마약이었습니다. 누구든 그것을 소지하고 있다면 최고형을 받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아진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며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신을 걸고 맹세코 그런 물건에는 손도 댄 적이 없다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온몸을 관통하며 혈관 속 피마저 멈추게 하는 듯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집으로 돌아온 태준이 다시 나타나 완벽하게 자신의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마치 나쁜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태준은 경찰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아내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이 단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아진이 강제로 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동안 그녀는 태준과 유라의 시선이 마주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승리감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혼란에 빠진 아진으로서는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은밀한 신호였습니다. 재판 과정은 비현실적일 만큼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진은 자신이 주연을 맡은 공포 영화를 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태준이 그녀를 변호하기 위해 고용한 변호사는 놀라울 정도로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실질적인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진에게 형량을 줄이기 위해 죄를 인정하라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차가운 법정 안에서 판사의 마스코트가 크게 울렸습니다. 아진은 마약 밀매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묻었는지 알 수 없는 지퍼백의 지문부터 위조된 그녀의 은행 계좌 자금 흐름까지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그녀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진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교도소로 이송되기 전 법정 대기실에서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문서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태준은 국가에 의해 회사 자산이 몰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상태에서도 여전히 남편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진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녀는 평창동의 대저택, 회사, 토지, 그리고 자신의 모든 예금 등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출소할 때까지 태준이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녀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녀가 서명하자마자 태준은 서류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의 슬픈 표정은 순식간에 사악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아진은 녹슨 냄새가 나고 숨막히는 호송차에 실렸습니다. 교도소로 가는 길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단지 악몽일 뿐이며 곧 깨어날 것이라 희망하며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축축한 교도소 벽의 냄새와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쇳소리는 그녀를 쓰라린 현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아진은 복도 끝에 있는 더러운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닥, 침대 대신 놓인 딱딱한 나무 평상.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재판 때 입었던 옷을 입고 있었고 한때 단정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교도관이 독방문을 열었습니다. 식사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문객을 들여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태준과 유라가 나타났습니다. 교도관은 이미 매수된 것이 분명한 듯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는 듯 자리를 비켰습니다. 유라는 더 이상 걱정하는 친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애교를 부리며 태준의 팔에 매달려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웅크린 아진을 마치 더러운 쥐를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마침내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태준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는 쇠창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고 아내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이 순간을 정말 오래 기다렸어. 그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아진이 샤워하는 동안 서류 가방에 마약을 넣은 사람이 자신이라고 자백했습니다. 변호사를 매수해 제대로 변호하지 못하게 한 것도 자신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성공의 그늘에서 사는 것에 질렸고 그녀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부를 차지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넌 너무 멍청하고 순진했어, 아진아. 유라가 비꼬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진을 질투해왔으며 이제 그녀가 누리던 모든 사치를 자신이 즐길 것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 태준이 남긴 마지막 말은 아진의 심장을 완전히 산산조각 냈습니다. 감옥에서 썩어라. 이제 모든 건 우리 차지야. 태준과 유라는 큰 소리로 웃으며 돌아섰고 아진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채 남겨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의 배신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목이 쉴 때까지 울부짖으며 독방의 차가운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절망이 그녀의 이성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그녀의 삶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위해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진이 몸을 구부린 채 오열하고 있을 때 최 반장이라는 나이든 교도관이 격리구역을 순찰하러 왔습니다. 최 반장은 모든 재소자들이 두려워하는 얼굴에 흉터가 있는 험악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아진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쇠창살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의 시선이 아진의 목에서 반짝이는 무언가에 멈췄습니다. 흑장미 모양의 펜던트가 달리는 목걸이였습니다. 입소검사 당시 싸구려 장신구로 여겨져 그녀가 유일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물건이었습니다. 최 반장의 험악한 눈빛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그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목걸이를 응시하더니 이내 아진의 얼굴을 보며 과거 자신의 기억 속 누군가와 닮은 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쇠창살을 잡고 있던 최 반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이 무서운 교도관은 아진의 독방 앞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도관의 이상한 행동을 본 아진은 겁에 질려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최 반장은 어떤 해코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면서도 깍듯한 목소리로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오늘 밤 우리는 위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아가씨께서 진정 누구이신지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아진은 당황하고 겁에 질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늙은 교도관의 눈에는 기이한 희망의 빛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교도소는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들리는 소리라곤 멀리서 고장난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뿐이었습니다. 아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최 반장의 기묘한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갑자기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반장이 다시 독방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없이 열쇠를 꺼내 무거운 철문을 열었습니다. 아진은 망설이며 일어섰습니다. 탈옥으로 위장해 나를 쏴 죽이려는 태준의 또 다른 함정일까?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최 반장의 눈빛은 위협이 아닌 깊은 충성심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최 반장은 조용히 자신을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교도소 출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격리구역 뒤편, 출구가 없는 곳으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엔 이끼가 낀 낡은 벽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최 반장은 벽의 블록 중 하나를 더듬어 복잡한 순서로 눌렀습니다. 조용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천천히 벽이 옆으로 밀려나며 아래로 이어지는 금속 계단과 어두운 터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아진이 의문스러운 눈빛으로 최 반장을 쳐다보았지만 노인은 그저 안으로 들어가라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속 계단을 따라 지하 깊숙한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갈수록 터널은 점점 더 깨끗해지고 현대적으로 변했습니다. 낡은 벽은 LED 조명이 설치된 견고한 콘크리트로 바뀌었습니다. 계단 끝에는 망막 스캐너가 달린 두꺼운 강철문이 있었습니다. 최 반장이 눈을 갖다 대자 문이 열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아진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지하실이 아니라 초현대적이고 거대한 지휘 통제실이었습니다. 방 안은 다양한 데이터, 도시의 지도, 주요 전략 거점의 CCTV 영상을 보여주는 대형 모니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 중앙에는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뒤 벽에는 기품있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여성의 대형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진은 충격에 빠져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초상화 속 여성은 5년 전 돌아가신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에는 지금 자신이 걸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흑장미 모양의 펜던트. 최 반장은 아진을 커다란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녀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순순히 따랐습니다. 최 반장은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군인처럼 그녀 앞에 곧게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감춰져 왔던 진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아진의 어머니는 그녀가 평생 믿어왔던 것처럼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전업주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항구의 물류와 정보를 통제하며 도시의 암흑가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점조직 흑장미의 창립자이자 수장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범죄 신디케이트와 부패한 고위 공직자들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은밀하게 활동해왔습니다. 어머니는 아진을 보호하고 그녀가 평범하고 행복한 소녀로 자랄 수 있도록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진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 경우를 대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흑장미 목걸이는 절대 권력으로 가는 열쇠였습니다. 목걸이를 지닌 자가 흑장미의 합법적인 다음 지도자임을 증명하는 인장이었던 것입니다. 아진은 떨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온화했던 어머니가 그렇게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였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최 반장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조직은 후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긴 수면 상태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수년간 교도관으로 위장해 있던 것도 흑장미의 본부가 청송교도소 바로 아래에 의도적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적들이 결코 의심하지 않을 완벽한 장소였죠. 최 반장은 아진이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와 목걸이의 권한을 활성화하기 전까지는 조직의 규칙상 움직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버튼을 누르자 거대한 화면 중 하나가 켜졌습니다. 거기에는 CCTV 생중계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진의 핏줄 속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그것은 태준이 빼앗아간 평창동 저택 내부의 영상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태준과 유라가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축하하며 비싼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진이 조금 전 서명한 재산량도 각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주는 유라의 볼에 입을 맞추고 아진이 가장 아끼던 고급 세단의 차키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최 반장이 아진에게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태준이 방금 회사에서 유라 명의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5억 원을 이체했다는 은행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가씨. 최 반장이 진지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그는 팀을 파견해 태준과 유라가 자는 동안 그들을 암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흑장미에게 그 배신자 2명을 처리하는 것은 손가락을 튕기는 것만큼 쉬운 일이며 어떤 흔적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는 아진의 표정이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슬픔과 절망은 차갑고 치밀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흑장미 목걸이를 꽉 쥐며 피부에 닿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초상화 속 어머니의 모습이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는 듯했습니다. 아진은 눈물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다정함과 순수함은 오히려 그녀를 파멸시키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살아남아 정당한 자신의 것을 되찾으려면 예전의 서아진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처럼 되어야 했습니다. 아진은 최 반장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에게 너무 쉽고 빠른 죽음은 오히려 자비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겪은 고통과 굴욕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될 수 없어요. 나는 그들이 내가 겪은 것과 똑같은 것을 겪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배신당하고 조롱받으며 바닥 끝까지 추락하는 고통. 나는 태준과 유라가 서로를 의심하며 서서히 파괴되어 가다가 결국 내 발밑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꼴을 보고 싶습니다.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리기 전에 먼저 내 사냥감들과 놀아줄 겁니다. 아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칙칙한 죄수복은 이제 여왕의 예복처럼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감 선고를 받고 떨던 나약한 여자의 흔적은 그녀의 얼굴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최 반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흑장미의 모든 정보망을 가동하세요. 그녀가 명령했습니다. 태준이 모르는 어머니의 숨겨진 모든 자산에 대한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부터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죄수가 아닙니다. 나는 쇠창살 뒤에서 게임을 지배하는 여왕입니다. 태준과 유라가 훔친 부를 잠시나마 즐기게 내버려 두세요. 더 높이 날아오를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니까요. 최 반장은 정중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새로운 지도자의 탄생을 인정했습니다. 복수의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진이 공식적으로 수감된 지 일주일 후 그녀가 물려받은 대저택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태준과 유라는 거대한 왕국을 차지한 새로운 왕과 왕비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아진의 모든 개인 물품을 내다 버렸습니다. 거실에 걸려있던 결혼 사진은 거칠게 뜯겨나가 뒷마당에서 불태워졌습니다. 아진의 옷들은 남에게 주거나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이었던 여자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듯했습니다. 권력의 맛을 본 유라는 거만하게 가사도우미들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구 배치를 바꾸고 새롭고 화려하지만 천박한 취향의 가구들을 주문해 아진의 소박하고 우아했던 흔적을 덮어버리려 했습니다. 유라에게 이것은 친구의 그늘에서 살았던 오랜 세월을 보상받는 승리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과 유라는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프라이빗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원목으로 된 긴 식탁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배달시킨 비싼 해산물 요리가 테이블 위에 차려졌습니다. 촛불의 불빛이 최고급 샴페인이 담긴 크리스탈 잔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태준이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눈부신 미래를 위하여 그가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유라는 넓은 방에 메아리칠 정도로 날카로운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은 이제 태준의 통제하에 있는 회사 돈을 사용해 다음 달 유럽으로 휴가를 갈 계획을 떠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 한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식탁 바로 위에 있던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갑자기 부자연스럽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그저 흐린 날씨 탓에 전기에 문제가 생겼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명의 깜빡임은 점점 빨라져 어지러운 스트로보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라는 불안해하며 태준에게 당장 전기기사를 부르라고 다그쳤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집안 전체의 스마트 홈 시스템 볼륨이 갑자기 최고조로 켜졌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노이즈 소리가 나더니
이내 익숙한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아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목소리가 아니라 경찰에 의해 집 밖으로 끌려가던 그날 그녀가 오열하던 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거실, 주방, 2층 방까지 온 집안에 울려 퍼지며 소름 끼치는 공포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패닉에 빠진 태준이 벽에 있는 스마트홈 제어 패널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전원 버튼을 계속해서 눌렀지만 시스템은 잠겨버린 듯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진의 목소리는 계속 반복되었고 이제는 아진이 슬픔에 잠겨 왜 자신을 속였냐고 묻던 과거 부부 싸움 당시의 녹음본으로 바뀌어 흘러나왔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들고 있던 포크가 접시 위로 큰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귀를 막고 태준에게 제발 저 소리 좀 끄라고 비명을 지르며 애원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태준은 뒷마당에 있는 메인 두꺼비 집으로 달려가 집 전체의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저택에 귀가 먹먹해질 듯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암흑. 태준과 유라의 거친 숨소리만이 크게 들렸습니다. 유일한 빛은 창밖 하늘을 가끔 가르는 번갯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굳게 닫힌 차고에서 엔진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태준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차고에 차가 한 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진이 가장 아끼던 그리고 지금은 유라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유라는 주머니를 더듬어 열쇠가 자신에게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차가 스스로 시동이 걸린 걸까요? 모터의 굉음은 누군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처럼 점점 더 커졌습니다. 쾅! 하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차고 문이 안쪽에서부터 흔들렸습니다. 차가 계속해서 문을 들이받고 있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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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이 콘크리트와 부딪히는 소리에 집안 바닥까지 진동했습니다. 태준은 용기를 내어 스마트폰 손전등을 켜고 차고 문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유라도 공포에 떨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태준이 문을 열었을 때 짙은 매연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검은색 세단의 전면부는 반복된 충돌로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엔진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마치 유령이 조종하는 것처럼 좌우로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뒷걸음질 치며 온 힘을 다해 다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교도소 깊은 지하에서 아진은 첨단 모니터를 통해 남편과 옛 친구가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방금 전 태블릿에 명령어를 입력해 대저택의 스마트 홈 시스템과 자동차를 해킹한 최 반장이 서 있었습니다. 아진의 얼굴에는 미소도 기쁨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고통에서 비롯된 차가운 만족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최 반장에게 마지막 심리전을 알리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부하들이 안방에 미리 숨겨둔 소형 장치로 신호를 전송했습니다. 저택에 있던 유라는 1층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 2층 침실로 도망쳤습니다.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녀가 침실 문을 열자 큰 창문을 통해 번쩍인 번갯불이 킹사이즈 침대를 비추었습니다. 유라는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아까보다 훨씬 더 처절했습니다. 비명 소리를 들은 태준이 즉시 2층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방에 걷어선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극도의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침대를 가리키고 있는 유라를 발견했습니다. 갓 세탁한 비싼 실크 침구 위에 꾸러미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하얀 수에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 한 쌍이었습니다. 남성용 수의 한 벌과 여성용 수의 한 벌이 마치 시신이 입고 있는 것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머리맡에는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핏자국처럼 보이는 붉은 실로 얼굴이 꿰매어진 유라의 사진이었습니다. 옷 위에는 단정한 글씨체가 적힌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 집은 잘 가져갔어? 널 위해 다음 집을 준비해뒀지. 유라는 죽은 자의 원혼이 자신을 쫓고 있다고 느끼며 히스테릭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태준이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의 손 역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옷에서는 죽음을 연상시키는 진한 국화꽃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훔친 집에서 보이지 않는 눈의 감시 아래 그들은 밤새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공포의 밤이 지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태준과 유라는 이제 끊임없는 편집증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무속인과 신부들을 불러 집을 정화하려 했지만 수도꼭지에서 붉은 피 같은 물이 나오거나 빈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등 기이한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수면 부족과 극심한 스트레스 탓에 태준은 사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재정 상태의 근간을 뒤흔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진에게서 뺏은 가구 회사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출용 제품을 실은 컨테이너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부산항에 묶여버렸습니다. 갑자기 정부 부처의 각종 인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졌고 오랜 거래처들은 하나둘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이 아진의 지시를 받는 흑장미 네트워크의 은밀한 작업 결과라는 것을 태준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 반장은 부산항과 세관에 있는 조직원들에게 태준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물류를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창고에는 배송되지 못한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운영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회사의 현금 흐름은 완전히 말라붙었습니다. 아진과 같은 경영 능력이 없었던 태준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개인 자금으로 손실을 메워보려 했지만 유라의 사치스러운 생활 탓에 그들의 저축도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회사 실적이 곤두박질치자 은행들도 추가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태준은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태준에게 한 비즈니스 브로커가 접근했습니다. 사실 그는 최 반장의 이중 스파이였습니다. 브로커는 돈 많은 외국계 투자자가 회사 지분 인수나 자금 수혈에 관심이 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투자자의 이름은 배 회장, 최근 한국에 들어온 막대한 자금력을 지닌 미망인이었습니다. 태준은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망설이거나 신원조회를 할 겨를도 없이 서둘러 미팅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너무 오만해서 배라는 성씨가 아진이 새로 만든 신분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팅은 여의도 고층 빌딩에 있는 최고급 프라이빗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태준은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기 위해 가장 좋은 정장을 빼입고 나갔습니다. 곧 VIP룸의 문이 열리고 눈부시면서도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기는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진의 소박한 스타일과는 거리가 먼 국내 유명 디자이너의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큰 선글라스가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었고 건장한 두 명의 경호원을 대동한 채 꼿꼿한 자세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진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진은 걸음걸이, 자세, 심지어 목소리 톤까지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그녀는 남편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지 않은 채 태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태준은 이 여성의 주변을 맴도는 권력의 아우라에 매료되는 동시에 겁을 먹었습니다. 아진은 살짝 외국어 억양이 섞인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자신을 배 회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지체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태준이 운영하는 회사의 약점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분석해냈고 태준은 자신이 발가벗겨진 바보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배 회장은 회사의 모든 부채를 갚고도 남을 만큼 그리고 태준이 몇 년간 풍족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현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배 회장은 대출의 담보로 평창동 대저택과 다른 개인 자산들의 원본 문서를 요구했습니다. 만약 3개월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모든 것이 배 회장의 소유로 넘어간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태준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엄청난 위험이었지만 파산이라는 그림자가 그를 더 두렵게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이 돈을 굴려 회사를 예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회사가 이미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썩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자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활짝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운명이 자신을 구원했다고 느꼈습니다. 아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태준이 내민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찰나의 정적. 그녀는 태준의 손을 맞잡는 대신 팔짱을 끼고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신체 접촉을 피하는 정중한 거절의 제스처였습니다. 이 제스처는 아주 특이한 버릇이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보낸 아내, 아진의 버릇이었습니다. 아진은 남성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마다 항상 이 제스처를 취하곤 했습니다. 태준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선글라스 너머에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듯 배 회장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강렬한 기시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관자놀이에 다시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팽팽해졌습니다. 태준은 왜 악수를 거절하는지, 그리고 왜 그 제스처가 그렇게 낯이 익은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글라스 뒤에서 아진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밀한 의미를 담은, 하지만 일말의 다정함도 없는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태준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속삭임으로 변했습니다. 왜 그러시죠, 서태준 대표님? 안색이 창백하네요. 마치 무덤에서 돌아온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이 질문은 태준의 심장을 멎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의심이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며 혀가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눈앞에 이 사교계 명사가 감옥 독방에서 썩어가고 있어야 할 아진이라는 사실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아진은 뒤로 물러서서 값비싼 가방을 챙겨들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혼란과 커져가는 공포에 사로잡힌 태준을 남겨둔 채 방을 나섰습니다. 덫은 닫혔고 쥐는 미끼를 물었습니다. 정체불명의 배 회장에게서 빌린 거액의 자금은 태준과 유라에게 일시적인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회사의 재정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돈 많은 투자자를 속여 넘겼다는 생각에 다시 자만심이 부풀어 오른 태준은 예전의 오만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금의 일부를 급한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돈은 유라조차 모른다고 생각한 비밀 계좌에 빼돌렸습니다. 태준은 자신이 천재라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 동안 남은 돈을 주식시장이나 다른 사업에 굴리면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 다음 배 회장에게 원금을 갚고 수익금은 자신이 차지하겠다는 것이 그의 속셈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서류가 놓인 책상의 다리를 자신의 아내가 서서히 톱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반면 유라는 불안했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태준이 배 회장을 만난 이후로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 여자가 속이기 쉬운 멍청한 투자자일 뿐이라고 장담했지만 유라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이 은밀하게 행동하기 시작한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자주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고 핸드폰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태준이 배 회장에게 받은 남은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 말해주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배신자 사이에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지하 지휘소에서 두 사람의 심리 상태를 지켜보던 아진은 분열의 독을 주입할 적절한 타이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나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들 자신의 탐욕과 두려움이 스스로를 갉아먹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느 흐린 날, 회사에 있는 태준의 책상 위로 발신인이 적히지 않은 두툼한 서류 봉투가 배달되었습니다. 퀵서비스 기사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호기심과 불안감이 섞인 채 봉투를 뜯은 태준은 그 안의 내용물을 보고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 안에는 고화질 사진 여러 장과 은행거래 내역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유라가 한적한 카페에서 낯선 남자와 만나 작은 서류 가방을 건네받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동봉된 서류는 회사 금고에서 유라 어머니 명의의 지방은행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내역을 보여주는 은행잔고 증명서 사본이었습니다. 금액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야금야금 빼돌린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증거는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아진의 지시에 따라 흑장미의 해커팀이 만들어낸 최고 수준의 디지털 조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집증에 빠진 태준의 눈에는 너무나도 진짜 같고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태준의 혈관 속에서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아내를 감옥에 보내면서까지 선택한 여자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는 사진들을 책상 위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는 즉시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무너질 때를 대비해 유라가 몰래 돈을 빼돌려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다고 단정지었습니다. 태준의 분노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존심과 자신이 훔친 재산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적들에게 둘러싸인 기분이었고 그 적이 자신과 한 침대를 쓰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태준은 서류 봉투를 챙겨들고 일찍 집으로 돌아가 분노를 쏟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이제는 낯설고 차갑게 느껴지는 대저택에 있던 유라 역시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발신 번호 표시가 제한된 번호로 그녀의 핸드폰에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당신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잘 들어봐.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선명하고 또렷하게 그는 변호사로 추정되는 사람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서 태주는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시작하면 모든 책임을 유라에게 뒤집어 씌우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자신은 빠져나가고 유라가 횡령을 주도한 것으로 꾸밀 시나리오를 이미 다 짜놓았으며 유라는 아진의 뒤를 이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교묘하게 수집된 태준의 과거 통화 내용들을 조작한 것이었지만 문맥이 완전히 바뀌어 유라의 인생을 파멸시키겠다는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유라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공포에 질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깨달았습니다. 법적인 아내가 아니었기에 그녀에게는 재산에 대한 어떤 법적 권리도 없었습니다. 만약 태준이 정말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다면 그녀의 인생은 끝이었습니다. 태준을 향한 사랑은 순식간에 불타는 증오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분노에 찬 태준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실에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는 유라를 보았고 태준의 눈에는 그것이 도둑질을 들킨 범인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격렬한 싸움이 터졌습니다. 태준은 유라의 얼굴에 위조된 사진들을 집어던지며 그녀를 도둑이자 배신자라고 소리쳤습니다. 사진들이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태준은 유라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고 세게 흔들며 돈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자백하라고 다그쳤습니다. 녹음 파일 때문에 도끼가 오른 유라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손을 뿌리치며 그가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비겁한 모사꾼이라고 소리치며 맞받아쳤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아진을 파멸시키려 모의했을 때 저질렀던 죄악들까지 들먹이며 서로의 밑바닥을 폭로했습니다. 유라는 태준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마 같은 놈이라며 그를 도운 것을 후회한다고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아진의 이름이 나오자 태준은 더욱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유라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고 유라는 소파 위로 쓰러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라의 흐느낌과 태준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태준은 유라를 손가락질하며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유라는 죽일 듯한 증오를 담아 태준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연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유라의 침묵을 본 태준은 자신이 숨겨둔 재산마저 도둑 맞았을까 두려워 안방 옷장 뒤에 있는 비밀 공간으로 뛰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철제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유라는 화끈거리는 뺨을 부여잡고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태준은 금고의 비밀번호를 다급하게 눌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이 무사한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금고 문이 철컥하고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광경을 본 태준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돈뭉치도 금괴도 없었습니다. 단 1원도 보석의 반짝임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금고는 더러운 벽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위에는 시든 흙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태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흙장미의 상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진이 항상 차고 다니던 목걸이의 그 문양이었습니다. 한때 그가 싸구려 장신구라고 비웃었던 그 목걸이. 시든 흙장미가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만 아는 비밀번호가 걸린 금고가 어떻게 열린 걸까? 어떻게 외부 침입 흔적도 없이 금괴가 벽돌로 바뀌었을까? 태준의 논리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힘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문가에 서 있던 유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태준이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믿게 만들기 위해 그가 내용물을 몰래 빼돌렸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멍하니 흙장미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진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태준은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진의 몸은 감옥에 있을지 몰라도 그녀의 손은 어떤 미지의 방법을 통해 그들의 침실까지 뻗쳐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훔친 대저택에는 어떤 안전도, 사랑도, 부유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갈기갈기 찢어발기려 드는 두 도둑 사이에 타는 듯한 두려움과 불타는 증오만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저택의 긴장감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금고 안의 내용물이 벽돌과 흙장미로 변한 것을 발견한 후 태주는 마치 미쳐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상상 속의 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겠다며 야구 방망이를 들고 게스트룸에 틀어박혀 문을 잠갔습니다. 한편 유라는 이 집에서 자신의 시간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이곳에 계속 머물렀다간 태준의 폭력에 희생되거나 그의 범죄를 뒤집어쓰고 체포될 것이 뻔했습니다. 생존 본능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오늘 밤 당장 도망쳐야 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태준이 잠든 것 같자 유라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서재로 잠입했습니다. 태준이 잠긴 서랍 안에 현금을 좀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금고에서 사라진 돈에 비하면 푼돈이었지만 비행기 티켓을 사고 외국에서 며칠 버티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안에는 돈다발 몇 개와 귀금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큰 가방에 재빨리 쑤셔 넣었습니다. 여권도 챙겼습니다. 옷도 몇 벌 챙기지 못한 채 그녀는 차고를 향해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고급 세단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켜지는 소리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후진시켜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엑셀을 끝까지 밟으며 새벽의 고요를 갈랐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웃 국가로 가는 첫 비행기에 몸을 실을 계획이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그녀는 룸미러를 연신 쳐다보았습니다. 검은 차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볼 때마다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태준의 편집증이 그녀에게도 전염된 것입니다. 아진의 그림자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진이는 감옥에 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기까진 손을 못 쓸 거야. 난 이제 자유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후회와 공포가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공항은 아직 한산했습니다. 그녀는 체크인 카운터로 서둘러 갔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티켓을 샀습니다. 탑승권을 손에 쥐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출국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 하나만 통과하면 그녀는 자유의 몸이 될 터였습니다. 초조하게 줄을 서 있던 그녀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출입국 심사관에게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스캔했습니다. 하지만 도장을 찍어주는 대신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더니 동료를 호출했습니다. 유라는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제 비행기 곧 출발하는데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심사관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라 씨. 여권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네요. 현재 출국 금지 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유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출국 금지요? 그럴 리가요. 전 전과도 없는데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더 항변하기도 전에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 2명이 그녀의 뒤에 섰습니다. 유라 씨, 조사실로 동행해 주시죠. 한 요원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항하려 했지만 그들의 소나기는 너무나도 억셌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강제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데려간 곳은 일반 사무실이 아니라 공항 외곽에 눈에 띄지 않는 복도를 지나 방음벽이 설치된 밀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강제로 의자에 앉혀졌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가방을 빼앗고 모든 현금과 귀금속을 꺼냈습니다. 돈 세탁 범죄의 증거물로 압수합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건 내 돈이에요. 유라가 악을 썼습니다. 요원이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경찰인 줄 아십니까? 당신 사건은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라의 혈관 속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유니폼이 일반 경찰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대체 그들은 누구란 말인가? 그녀는 춥고 낯선 방에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몇 시간 동안 홀로 방치되었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것이 태준의 짓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문이 열렸지만 그녀를 유치장으로 데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화물터미널 뒤편을 지나 그녀를 어둡고 인적 없는 도로로 끌고 갔습니다. 가버려, 요원이 그녀를 도로변으로 밀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 도시를 벗어날 수도 없을 거다. 우린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요원들은 차를 타고 떠났고 그녀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유라는 벌벌 떨었습니다. 돈도 핸드폰도 차도 없이 오갈 데도 없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뼈를 시리게 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녀는 길거리의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라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고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옥 안에서 영원히 잠재웠다고 믿었던 그 목소리. 차분하지만 위협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지옥까지 태워줄까, 유라야? 유라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목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아진의 목소리. 하지만 어떻게? 유라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쯤 열린 창문 너머로 석류 주스가 든 와인잔을 들고 우아하게 차려입은 여성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권력의 아우라에 짓눌려 유라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더러운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 공포에 질린 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차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창문이 스르륵 닫히더니 차는 무서운 속도로 멀어졌고 유라는 매연과 흙먼지 속에 완전히 박살난 채 홀로 남아 더 짙고 어두운 운명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은 태준에게 어떤 온기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실 바닥에서 눈을 떴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 무거웠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저택은 마치 거대한 무덤 같았습니다. 유라는 태준의 이성과 안도감을 모두 앗아간 채 사라졌습니다. 그의 금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걸어간 그는 문 밑으로 밀려 들어온 고지서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은행과 거래처들의 독촉장이었습니다. 배 회장에게 갚아야 할 빚의 상환일도 다가오고 있었고 그는 갚을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그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배 회장의 번호로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자동응답기로만 넘어갔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여의도의 랜드마크 빌딩에 있는 배 회장의 최고급 사무실로 무작정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그는 변명거리를 지어냈습니다. 은행 시스템의 오류라거나 가족의 불행한 이야기를 꾸며내 동정심을 유발할 생각이었습니다. 빌딩에 도착해 로비 데스크와 실랑이를 벌인 끝에 그는 올라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며 안도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눈앞에 넓고 고요한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방 끝 불이 분 대 죽은 2명의 경호원이 서 있었습니다. 태준은 긴장감에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태준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의 거대한 집무실이었습니다. 중앙에는 커다란 책상이 있었고 의자는 문을 등진 채 창문을 향해 돌아가 있었습니다. 배 회장님? 그가 가식적인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의자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태준의 심장은 덜컥 멎어버렸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배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감옥에 있어야 할 자신의 아내 아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달라진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순종적인 아내의 눈빛이 아니라 포로를 심판하는 여왕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흑장미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입을 쩍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환각인가, 유령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아진은 감정 없는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깔끔한 정장 차림을 한 교도관 최 반장이 서 있었습니다. 최 반장의 존재는 이것이 꿈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쓰라린 진실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온 거야? 태준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아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태준의 핏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미소였습니다. 감옥은 그저 건물일 뿐이야. 그녀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법은 힘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바꿀 수 있는 종이 쪼가리에 적힌 글씨일 뿐이지. 아진은 배 회장이라는 인물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준이 빌린 돈, 그가 맺은 모든 계약, 그 모든 것이 그녀가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태준이 탕진해버린 그 돈은 원래 아진의 어머니가 남긴 정당한 아진의 유산이었습니다. 태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멍청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큰 고통을 주었던 사람을 상대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했던 것입니다. 아진이 두툼한 서류철을 집어 태준의 눈앞에 던졌습니다.
재산량도 증서였습니다. 아진은 태준에게 서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진의 모든 재산을 반환한다는 내용과 함께 태준이 평생 갚지 못할 막대한 빚을 졌다는 인정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는 절대 서명하지 않겠다고 악을 썼습니다. 탈옥수로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아진을 협박했습니다. 아진이 낮게 웃었습니다. 해봐. 하지만 네가 이 건물을 나가기도 전에 경찰이 널 체포할 거야. 내 탈옥 때문이 아니라 조금 전 최 반장의 부하들이 주차장에 있는 내 차 트렁크에 넣어둔 마약 1kg 때문이겠지. 태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도망칠 구멍이 없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그는 마야광으로 몰려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가 아진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과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서명한다면 그는 빈털터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아진은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기 전 그에게 1분의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떨며 태준은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진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진은 서류를 거두어들이며 그의 고통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눈빛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에서 차려진 것은 음식이 아니라 배신자를 향한 완벽한 파멸이었습니다. 문서에 서명한 후 태준은 자신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느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진이 자신을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이겠지만 다른 곳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그가 방을 나가려 몸을 돌렸을 때 아진의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누가 널 보내준다고 했지? 태준이 발끈했습니다. 내 모든 걸 다 줬잖아. 대체 뭘 더 원하는 거야? 내 피. 내 목숨? 아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산은 껍데기에 불과해. 너 같은 쓰레기에게서 빼앗을 더 가치 있는 게 있지. 바로 내 이름과 명예야. 아진이 빨간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문의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닫히고 방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천장에서 거대한 프로젝터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이 켜졌습니다. 유명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화면이 나타났고 시청자 수는 순식간에 수백만 명에 달했습니다.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서아진 사건의 진실 폭로 및 모함의 증거 영상. 태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선명한 CCTV 녹화본이 재생되었습니다. 몇 달 전 그들의 저택 욕실에서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날짜는 태준이 아진의 가방에 마약을 숨기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태준이 하얀 가루가 든 지퍼백을 꺼내 아진의 서류 가방에 몰래 집어넣는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의 날짜와 시간은 빼박을 수 없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태준은 당장 끄라며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아진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최 반장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최 반장은 순식간에 태준의 팔을 꺾어 바닥에 짓누르고 강제로 화면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태준이 발버둥 쳤지만 최 반장의 악력은 거대했습니다. 영상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태준이 변호사와 은밀하게 나누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이었습니다. 음질은 아주 깨끗했습니다. 태준이 낄낄거리며 변호사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멍청한 마누라를 속여 넘겼다며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판사와 검사들도 돈으로 다 매수할 수 있다며 사법부를 모욕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라이브 방송의 실시간 댓글창은 태준을 향한 대중의 분노와 저주로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아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법정의 판결은 돈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대중의 심판은 자비가 없는 법이야. 온 나라가 내 진짜 역겨운 민낯을 보고 있어. 태준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 그의 삶이 실시간으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준은 공포 대신 차라리 가벼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경찰의 손에 넘어가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어도 생명은 부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반항을 멈췄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지만 그들은 아진에게 총을 겨누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준을 포위했습니다.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강총경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강총경은 아진을 향해 정중하게 묵례를 올렸습니다. 아진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답했습니다.
태준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강총경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순순히 항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총경은 그의 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하지만 내 사건은 일반적인 절차대로 처리되지 않을 거다. 널 특수시설로 이송하라는 윗선의 명령이 떨어졌거든. 태준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강총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반 경찰차가 아닌 번호판도 없고 창문도 썬팅으로 덮인 검은색 밴에 강제로 태워졌습니다. 태준은 저항하며 아진을 향해 비명을 지르고 애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짐짝처럼 밴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차문이 쾅 닫히며 그의 운명도 영원히 봉인되었습니다. 사무실에 남은 아진은 라이브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자실날, 랏날 다시는 뜨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검은 밴을 지켜보았습니다. 승리감은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함만이 느껴졌습니다. 빚은 청산되었습니다. 정의는 그녀의 손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단 한 가지 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검은 밴을 타고 가는 길은 태준에게 마치 저승으로 향하는 편도 열차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과 엔진 소리뿐이었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갇혀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불길한 예감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인권과 법이 존재하는 경찰서로 가고 있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본능적으로 법이 닿지 않는 심연으로 끌려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마침내 밴이 멈춰 섰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차가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시동이 꺼지고 뒷문이 열렸습니다. 눈을 찌르는 강렬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건장한 사내 두 명이 그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을 뜬 태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철조망이 쳐진 높은 콘크리트 벽, 감시, 탑, 그곳은 아진을 가두었던 청송교도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끌려온 곳은 정문이 아니라 교도소 뒤편에 있는 버려진 낡은 별관 건물이었습니다. 녹슨 철문이 있었습니다. 요원 중 한 명이 출입카드를 갖다 대자 철문이 스르륵 열리며 지하로 끝없이 이어지는 나선형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태준을 아래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깊이 내려갈수록 공기는 희박해지고 짙은 흙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바깥 세상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이곳은 Z구역이었습니다. 공식지도 어디에도 표기되지 않은 교도소 지하의 비밀구역. 이곳에 들어온 자는 공식적으로 실종 처리되었습니다. 어두운 복도 끝에는 굵은 쇠창살로 막힌 독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바닥은 축축하고 미끄러웠습니다. 침대도 담요도 없었습니다. 요원이 독방문을 열고 태준을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철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태준은 쇠창살로 기어가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요원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이 서서히 적응하자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구석에 누군가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퉁퉁 부은 눈, 흙먼지로 뒤덮인 얼굴. 유라였습니다. 태준은 경악했습니다. 유라는 공허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더니 이내 그 눈빛이 타오르는 증오로 변했습니다. 감격스러운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유라는 짐승처럼 태준에게 달려들어 모든 것이 내 탓이라며 악을 썼습니다. 태준 역시 유라가 자신의 돈을 다 탕진했다며 맞서 소리쳤습니다. 좁은 독방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핥히고 때리며 뒹굴었습니다. 한때 돈과 욕망으로 맺어졌던 두 사람은 이제 야생동물처럼 서로의 살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분하고 권위 있는 발걸음 소리. 두 사람은 싸움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혹시나 하는 희망을 품고 쇠창살로 기어갔지만 다가온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앞장서 걸어온 최 반장이 독방 앞에 의자 하나를 놓았습니다. 이어서 아진이 등장했습니다. 더럽고 악취나는 주변 환경과 대비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고 우아한 차림새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고요했고 목에는 흑장미 목걸이가 싸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리를 꼬고 의자에 앉아 철창 안의 두 죄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완벽한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쇠창살 밖에 서서 그녀를 비웃던 그들이었으니까요.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태준과 유라는 반사적으로 무릎을 꿇고 덜덜 떨었습니다.
그들은 쇠창살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태주는 평생 아진의 개로 살겠다며 살려만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유라도 눈물을 쏟으며 자신은 강압에 의해 억지로 동참한 것뿐이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진은 감정 없는 얼굴로 그들의 애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쳐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 두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진이 그들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감옥에서 썩어라. 이제 모든 건 우리 차지야. 아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희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러 왔어. 내 부와 권력은 모두 나에게 돌아왔지. 그리고 감옥에서 썩어라라는 그 저주는 이제 온전히 너희 몫이야. 그녀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이곳 Z2 구역에는 사면도, 면회도, 변호사도 없어. 바깥 세상은 너희를 완벽하게 잊을 거야. 너희의 존재 자체가 지워진 거지. 남은 평생을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향한 원망과 뼈저린 후회만 안고 살아가게 될 거다. 죽음보다 더 끔찍한 형벌이지. 최 반장이 아진에게 낡은 열쇠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들이 갇힌 독방의 열쇠였습니다. 두 사람은 일말의 희망을 품고 그 열쇠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진은 문을 열어주는 대신 바닥에 있는 하수구 구멍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열쇠를 그 구멍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열쇠가 깊은 오수 속으로 가라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주는 하수구 틈새로 손을 뻗어보려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진이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최 반장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벽면에 있는 스위치 패널로 다가간 최 반장이 조명을 하나씩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가 서서히 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독방 위의 마지막 전등마저 깜빡이다가 완전히 꺼졌습니다. 영원한 암흑이 그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아진과 최 반장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가운데 태양빛이 영원히 닿지 않는 지하 깊은 곳에서 두 배신자의 처절하고 절망적인 비명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상의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굴러갔습니다. 태준과 유라의 이름은 잠시 가십거리로 오르내리다가 곧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졌습니다. 대중은 그들이 야반도주를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채로 땅속 깊은 곳에 생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분당 메모리얼 파크의 묘역 앞에 아진이 타고 온 최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수수하지만 기품 있는 옷차림을 한 그녀는 이제 단순한 성공한 기업인을 넘어 존경받는 자선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장막 뒤에서 그녀는 흑장미의 수장으로서 어머니의 유산을 완벽하게 물려받았습니다. 그녀의 통치 아래 조직은 더욱 거대하고 치밀해졌으며 법이 심판하지 못하는 도시의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묘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말라붙은 낙엽을 조심스레 치운 뒤 준비해온 하얀 국화꽃 다발을 헌화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가문의 유산은 안전하게 지켜졌습니다. 자신을 강인한 여성으로 거듭나게 해준 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진은 목에 걸린 흑장미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목걸이가 지닌 무게와 막중한 책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두 번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순수함은 죽었습니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선의는 나약함에 불과하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편 지하 Z 구역의 시간은 영원히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한때 오만하고 화려했던 두 사람은 독방 안에서 사람의 형색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태주는 벽에 기대어 비쩍 마른 몸으로 멍한 시선을 허공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진의 이름과 미안해라는 말만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반대편 구석에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유라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닫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철문 하단에 작은 배식구가 열리고 식은 죽이 담긴 냄비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만 취급하던 태준과 유라는 짐승처럼 냄비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맨손으로 죽을 퍼먹으며 바닥까지 핥아먹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오만함도 사라졌습니다.
산자들의 무덤인 이곳에서는 수천억 원의 돈도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아진이 평온한 표정으로 묘비 앞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과거라는 이름의 책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최 반장이 차문을 열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사로 모실까요, 회장님? 그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매끄럽게 연마된 화강암 묘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며 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곳에는 강인하고 자유로우며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완벽한 여왕이 서 있었습니다. 네, 최 반장. 이 도시에는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요. 세상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니까. 검은 세단이 미끄러지듯 묘역을 빠져나가며 그림자 속에서 세상의 균형을 수호하는 새로운 여왕을 태우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밑 아주 깊은 곳에서는 2명의 배신자가 정막 속에서 자신들의 영원한 형벌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장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아진의 마지막 독백이 울려 퍼집니다. 세상은 잔인하고 양의 탈을 쓴 늑대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미일수록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가시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바로 그 가시입니다.